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좀 추웠다, 또 조금 올라갔다, 뭐 계속 이제 겨울 날씨니까 그러려니 해야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닥 탈출 징후는 어떻게 나올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에 뭐 어마어마한 프레임들이 뭐 10년 또 하락장 시작됐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지 또는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하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이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작년도 연말부터 계속 그런 프레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침 이제 주마가 편격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나면서 또 연중 금리를 뭐 한 두 차례 더 올린다는 예측까지 나오면서 뭐 10년 하락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더 센 프레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네. 올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아직은 안 올리고 있는데 네. 우리가 더 지금 선제적으로 한다고. 선제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막 올려도 될 상황인지는 좀 의문이에요. 지금 뭐 자영업자들 막 40%, 50% 지금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계속 추경해갖고 돈을 30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얘기를 하니까 그 돈이 올거지 소비에 투여된다고 가정해서 그러는 거겠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 추경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으면서 또 금리는 올리고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될지 지금 말입니다.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집값도 그렇습니다. 집값이 뭐 일방적으로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가 뭐 균형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매물도 소폭 뭐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언론에서 하도 막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살 사람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뭐 거래만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원체 뭐 1월 달이라는 때가 추운 때니까 별로 거래는 없지만은 올 봄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 분들이 약간씩 이제 불안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만기가 뭐 2월이나 3월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현재도 5% 인상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작년 12월 달에 종부세를 맞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임대인들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럼요. 정가를 어딘가 시켜야죠,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인이 못 들어가면 뭐 자녀 직계 존비속은 되니까 예. 뭐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입주를 시키겠다, 나가라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특히 이제 전세 쪽은 저가 전세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원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한이 1월 20일이잖아요. 예. 이제 추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며칠 안 남은 건데, 대한 추위가 지나면은 구정 전, 설 전까지는 전세들이 원래 좀 전통적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예.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매로 나와 있던 매물들, 이런 것들도 12월 말을 분수령으로 해서 뭐 일시적 2주택 포기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매물 양도 조금씩 줄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매매 시장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반전이 되는 징후 같은 건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예. 아직 뭐 매수자가 붙는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뭐 중개업소나 이런 데를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뭐 중개업소의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이제 뭐, 혼인 신고를 안 하고 뭐 이렇게 결혼을 했다든가 또는 뭐 결혼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명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정상적인 가족에서는 다주택자면 명의가 전혀 없어요. 투자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혼인신고를 안 하면 한 사람 명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려는 분이라든가 또는 이게 전세 이거 자꾸 올려주다 보면 어떻게 하게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의가 조금씩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닥 탈출의 징후를 알려면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이 시장의 구도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 구조가 현재는 전체 물량 중에 60%는 유통이 될 수 없고 40%만 유통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잖아요. 예, 예. 다주택자가 전체 주택의 60%를 가지고 있고 1주택자 40%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할 수 그러면 없는 결국은 부분. 1주택자가 가진 매물만 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1주택인 사람들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샀다가 이게 쉽게 안 팔리는구나. 일시적 2주택이 잘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선매수 후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올 겨울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 선매수 했다가 큰일 나는구나. 이거 못 팔면은 세금 독박 쓰는구나. 이런 걸 종부세에 알게 뒤였죠, 아주. 이제 양도세 중과가 네. 되니까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 한 채 가진 40%도 선매도 후매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먼저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선매도하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 구조가 다주택 60%가 사라졌고 시장에서 그다음에 1주택 40%도 먼저 팔아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니까 아무도 사줄 수가 없는 시장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사주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구조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주택, 지금 전세,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중물을 부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중물 역할을 펌프질할 이 마중물도 못 붙게 지금 온갖 대출 규제나 온갖을 묶어놨기 때문에 마중물이 생길 수가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마중물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보냐면은 이제 전세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제 말하자면 매수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매수 수요가 없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계속 전세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예, 전세나 예. 월세로. 그럼 매수하고 전세하고 균형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매수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바뀌는 거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신혼부부다 결혼하는 사람도 전세로 들어가면은 이사철이 되면 전세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올해 8월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끝나잖아요. 예. 이제 2년째 한 번 쓴 사람 못 쓰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일단 마중물을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아. 아마 이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구정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전세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전세 움직임이 현재 오히려 약간 빨리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1월 중순 현재 생기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구정 이후에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전세를. 근데 이제 전세를 구하다가 못 구하면은 근데 전세라는 게 그런 거죠. 다 눌러 앉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사람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 얘기는 나올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일부가 움직이기 시작해도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폭발성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게 많이 나오고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뭐 조율이 돼서 그렇죠. 가격이 폭등 안 할 수도 있는데 다 올스톱돼 있어요. 다 눌러 앉아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가면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가격이 불안정하게 그렇죠, 움직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구정 이후에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문제 예측들이 이제 뭐 수요층 자체가 대선이 끝나야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얘기는 투자자에 해당되는 얘기고 사실 현재는 투자 시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 결국 마중물 역할을 할 수뿐이 없고 전세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지켜보는 게 매매하고도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판은 오늘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규제 역설이랑 그 체계에 맞았던 예전 헝가리나 사회주의에서 실현했던 아무도 집 하나씩 다 주고 이사 가지도 않고 새 집을 구할 필요도 없게 만든 이런 시장 같이 느껴지네요. 예,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후속적인 거래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내 집을 판 사람들, 한 채 가진 걸 판 사람들은 그 집을 또 팔았기 때문에 새롭게 또 사러 움직이게 될 거거든요. 뭐 상급지니 또는 중대형 시장 이런 것들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럼 곽 대표님께서는 지금 시중에 시장에 전염병처럼 만연돼 있는 이 프레임, 뭐 집가 금리 상승, 뭐 이런 이유로 온갖 뭐 유튜버 또는 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또는 일부 전문가라 하는 분들 이야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전혀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전혀는 제가 그렇게 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 그렇죠. 하락이 점진적인 하락은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제 주장은 만약 하락이 온다면은 이 주택시장 내부 변수가 아니고 외부 충격 때문에 올 거고 말하자면 막 경제 위기가 오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오니까 폭락장으로 가는 거죠. 하락이라는 게. 점진전 하락이 아니고 센 충격이 와서 경기가 아예 무너지는 것 같은 신용이 붕괴되는 그쵸, 위기. 그쵸. 그런 게 와서 집값이 폭락할 수는 있으나 꾸준히 점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장은 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같은 주장을 하셨던 것처럼 그 수급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만약에 그런 점진적 하락이 온다면 점진적 공급이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을 때 시장 수급 상황에 의한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하신 얘기처럼 이런 수요가 공급이 좀 뒷받침 안 된 이런 상황에서는 점진적 하락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온다면 신용이나 경제 문제가 와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한꺼번에 꺾이는 정도의 충격이 와서 당연히 부동산 폭락이 온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대출 중단을 해놓은 상태에서 잘 버티고 가고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지금 대출 중단한 지가 해수로 거의 6개월 가까이 됐어요. 그랬죠. 이걸 버티고 온 걸 보니까 연말을 넘기면서 보니까 이게 또 적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이제 물가는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전혀 뭐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저성장 고물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주택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가격은 계속 오를 요인밖에 없는데 뭐 특히 조세 증가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거래는 계속 줄어드는. 말하자면 한국 지금 주택 시장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 탈출 징후를 보시려면은 이제 전세 움직임도 보셔야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옛날보다는 지금은 이제 거래가 딱 만나서 계약을 하는 거래가 아니고 가계약금을 걸고 말하자면 통장을 먼저 열고 통장을 받으면 가계약금을 쏘고 그 다음에 언제 계약 날짜를 정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계약금이 얼마나 이제 들어오는가 가계약금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거 어디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무슨 카페 같은 거 많잖아요. 이런데 뭐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뭐 이렇게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순간이 거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인데 지금 보니까 아직 매매에 대해서는 그런 징후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이렇게 보니까
전세 가계약금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는 움직임이 움직이기 시작됐다. 시작됐고 뭐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이 많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거래가 시작되는 지점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 투자자가 없는 시장 상황에서 어차피 매물도 없고 살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어떤 변화에 의해서 바닥이 탈출되냐 하면은 결국은 최저 유효 수요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꼭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이 꼭 팔아야 될 매물과 비교했을 때 꼭 사야 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순간이 바닥을 탈출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꼭 사야 될 사람들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취학을 했다든가 뭐 직장에 이전했다든가 뭐 결혼을 했다든가 분가를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처럼 전세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전세 오르는 거를 그 매매로 돌아선다든가 이런 분들이 실수요이고 최저 유효 수요거든요. 지금 그 이제 분수령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물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최저 유효 수요는 지금 공포심에 뭐 쩔어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사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들을 하고 지금 맞춰져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매매라든가 전세 수급 지수들을 보면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은 매매 수급에 있어서는 서울이 이제 바닥을 탈출한 것 같고요. 전세 수급에 있어서는 경기도나 인천이 바닥을 막 탈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결국 시간 문제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 2월 중순쯤이 이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곽 대표님께서 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그 격변기, 격동기 부동산 시장을 주택 시장을 예측하면서 겪으셨고 또 정부 자문기관에서 일하신 쭉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요인, 정책 요인으로 인해서 강제로 집값을 하락시킨 적이 있었던가요? 아니 정부는 늘 이제 집값이 아니, 뛰면 하락 안정세를 이제 하려고 시장에 하죠. 개입을 하긴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강하게 시장에 개입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면 아니 제 얘기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기타 이유로 가격이 하락 안정세 또는 표현한 것처럼 점진적 하락을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 친다고 쳤을 때 그게 과연 부동산 안정화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적은 없어요. 그죠. 예, 저 정부에서 그게 정책으로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임기 내에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눌러야 되든지 그죠? 그렇죠. 그 눌러 놓는다고 해서 눌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눌러도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다시 없었던 일이에요. 또 내놔야 또 눌러야 되고 또 눌러야 되고 끝없이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 중에 김동연 후보 얘기했잖아요. 이번 정부에 도저히 코드가 안 맞아서 그만뒀다고 하면서 양도세를 100%를 해야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진짜 더 폭등했을 거예요. 기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후담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정부 출범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 막 어거지를 부릴 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이제 이전 정부들에서 정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제 곽 대표님한테도 질문드렸던 게 이렇게 온갖 거로 해서 이게 만약에 억눌러 놨다가 어느 구멍에서든지 구멍이란 건 이제 엑시트할 수 있는 게이트란 얘기죠. 그게 만약에 양도세 완화가 됐든지 이런 유동성 눌러놨다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그 튀어나오는 방법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제 집을 이사 가고 싶은데 못 갔던 사람들 아이가 아까 얘기하셨던 주택을 구한 최소 유효 수요라는 분들 플러스 그냥 갈아타기 하고 싶은 분들 그 수요가 튀어나오면 그 텐션이란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화성이 강한 장세고요. 또 지금 굉장히 잘못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올 봄에 엄청난 또 분쟁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이제 뭐 임대인은 무조건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그렇죠. 하고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이 큰 무기인 줄 알고 이제 앉으려고 하고
근데 정확한 기준도 없어요. 이게 뭐 손해배상의 기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뭐 분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계속 법원으로 가고 뭐 이런 지금 관련된 소송이 막 10,000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적대 관계를 만든 임대인과 이거 싸움을 엄청 붙이고 있는. 상생 관계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뭐 아무리 물어봐도 뭐 국세청에 물어봐도 모르고 세무사도 모르고 이게 참 너무나 피곤한 세상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답답한 얘기 둘이 또 얘기 막 했습니다. 오늘 주제 바닥 탈출 징후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주제였는데요. 뭐 일단은 전세 움직임을 조금 유심히 보시면 돼.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전문가라는 분들도 뭐 전세 움직임을 봐라. 이건 뭐 경험치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이 전세 움직임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갖는지 이거에 대해 짐작할 수는 힘들겠죠. 뭐 저도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 곽 대표님은 주택시장 전망이나 이 예측을 듣고 하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계약금, 뭐 가계약금, 계약금의 빈도나 규모, 상담 후기 뭐 이런 거 제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징후는 뭐 지금 일단 전세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큰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구정 전후로 해갖고 만약에 도저히 집을 못 사는 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살다가 못 살 분들이 집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그 수요층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바닥이라고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 대표님하고 얘기하면 참 어렵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분은 경험치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경험에다가 본인의 인사이트를 더해져서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겠지요. 하여튼 눈여겨보시고요. 뭐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순간도 있고요. 뭐 이거는 맞춰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을 해드리려고 늘 고민하고 계시고 저도 거기에 서포트를 좀 잘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지식 전해드리려고 애쓰는 것만 아시고 좋아요, 구독으로 보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